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할 거를 그 목차를 좀 잠깐 보실게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어휘 판단 실험 오늘 연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5분 만에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요. 이런 이제 이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들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픈 세상에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 중에서 한 분이 이 실험을 제가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끝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가 나와서 빨리 해봐야겠다 이렇게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요거는 그 익스플릿으로 캡처를 영상을 따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누가 좀 재주시겠습니까? 네, 뭐 타이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제가 시작하면은 이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아, 불 더요? 네, 꺼주세요. 네. 손을 좀 풀고 5분 동안 잘 보이나요? 네. 얼마 걸려요? 3분 48분.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요거 한번 시연해 볼게요. 오. 됐습니다. 박수 한번. 네. 이렇게 지금 어휘 판단 정도의 실험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걸 사실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이거 만드는 것 자체는요. 지금 진짜 뭐 3분 30초, 5분 그거밖에 안 걸려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그것만 정하면 얼마나 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 10장짜리 프린트물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 점화 실험에 대한 원리 정도는 설명을 해주셨죠?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30초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어디까지 배웠는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빨리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뇌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휘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휘들 간에 조금 긴밀한 어휘가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어휘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딸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아, 주스요? 네, 주스. 주스가 떠오를 수 있고요. 또 뭐가 떠오를 수가 있을까요? 빨간색? 아, 예, 뭐 빨간색 같은 게 떠오를 수 있고요. 빨강 떠오를 수 있고. 또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되는 건 또 뭘까요? 포도? 아, 포도요? 난 포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과일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 같은 건 좀 관련 없지 않을까요? 뭐 겨울 관련 있나? 뭐 바다 같은 거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까운 어휘들이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좀 의미적으로 거리가 있는 애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약간 이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학자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증명해내는 실험으로 뭘 했냐면 어휘 판단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 점화 앞에 빼먹었네요. 의미 점화 어휘 판단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개의 단어는 관련이 있고 이 두 개의 단어는 관련성이 굉장히 멀다고 얘기를 만약에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어떤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950년대에 실험이 처음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화면을 딱 보여줘요. 뭐 예를 들어서 딸기라는 단어를 보여줬다고 할게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떤 글자를 보게 되잖아요. 문자를. 근데 그 문자를 보게 되면은 그 문자를 읽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보셨는데 이걸 딸기를 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스트룹 뭐 그런 실험이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뭐 빨강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검은색으로 써 있을 경우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언어라면 그 언어를 막 처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문자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라는 단어를 먼저 조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사람이 그거를 처리를 한대요, 머릿속으로.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에요. 처리를 하는데, 이 딸기라는 글자를 문자열을 아주 짧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주스라는 조건을 줬고, 하나는 뭐 바다라는 조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딸기랑 주스는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딸기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난 뒤에 주스라는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실험을 해보면 되게 판단 시간이 빨리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기를 보여주고 나서 바다라는 단어를 보여줬을 때는 그 판단 시간이 뭐 그냥 평범했다는 거죠. 판단 시간이, 네, 그러니까 요 판단 시간과 요 판단 시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이 주스가 나왔을 때가 바다가 나왔을 때보다 더 반응 시간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서로 좀 관련을 했고 점화시킨다. 그러니까 막 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 단어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활성화된다는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요 단어를 점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 붙이는 단어라고 제시를 하고, 근데 얘를 막 5초간 보여준다 그러면은 사실 당연히 점화가 되겠죠. 근데 아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한 그러니까 200ms, 그러니까 0.2초 이하. 그러니까 내가 봤나 안 봤나 약간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줬는데도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화 단어를 아주 살짝 있다가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단어로 이제 이런 주스나 바다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실험에서는 이게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주스라는 단어가 한국어 단어가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게 한국어 단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판단하는 거랑 얘랑 연관이 있는 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이 주스라는 단어가 어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그 속도에 이 앞에 단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걸 읽었기 때문에 주위의 단어인 이거를 활성화 미리 시켜놓은 상태에서 또 주스를 보니까 빨리 인식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른 예시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문제예요. 자, 점화 단어와 목표 단어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미 점화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학교라고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관련이 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학교, 학생. 하나만 더. 관련 있는 걸로. 네? 운동장. 운동장이요? 네, 좋습니다. 운동장.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는 지금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얘네랑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20km로 뛴대요. 근데 그게 빨라요, 느려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km를 뛴다 그러면 엄청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무궁화호가 20km로 달린다 그러면 뭐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느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리다 빠르다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휘망의 어떤 그런 의미 점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있으려면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똑같다고 하고 학교라고 하고, 이번에는 의미가 관련돼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의미 관련이 없는 걸로 해볼게요. 의미 관련이 없는 예시 뭐가 있을까요? 2개만 찾아주세요. 되게 쉬운데? 되게 쉬워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학교랑 관련 없는 걸 생각하시려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련 있는 건 금방 또 뭐 책상, 의자 막 다 떠오르는데 관련 없는 걸 하려다 보니까. 시장. 네? 시장. 시정이요? 시장. 시장이요? 네. 시장. 네, 좋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하나만 더. 경찰서.
경찰서? 다 장소네. 뭐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이거 점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의미 관련이 없는 거랑 의미가 관련이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집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두 집단을 만들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반응 시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반응 시간은 우리가 어휘 판단을 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어휘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빠른 게 더 이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거야?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거야? 빠른 게 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딱 내 이게 관할 범위 안에서 움직이니까 빨리 이렇게 손을 뻗쳐서 이제 가져올 수 있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빠를수록 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응 시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걸릴수록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학교랑 시장 요 쌍의 매칭을 했더니 뭐 평균적으로 한 500ms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학교 경찰서 했더니 450ms이 나왔다고 할게요. 이건 이제 0.45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과 운동장의 반응 시간은 몇 초가 나올까요? 이거 저기 정 교수님 혹시 종시 보시면 시험 문제예요. 예,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와요. 여기 이거를 만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세트를 가정하고 몇 시간 얼마가 걸린다고 볼지. 근데 좀 쉬운 문제예요, 사실. 얼마 걸릴까요? 여기 값을 넣어주세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대충 상상을 하는 거예요. 200이요? 여기? 200? 예, 200. 여기는요? 250? 좋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긴 한데 0.2초만에 막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의미는 알아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의미가 관련이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점화 효과가 있었고 의미적으로 더 연관성이 있다면 이 시간은 전체적으로 얘보다는 적게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한 조금만 깎으세요. 한 400? 4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보통은 한 5, 600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혹시 통계는 배우셨나요? 통계 안 하시죠? 아직 안 하셨죠? 네. 그러면 이 값들이 다 숫자로 나오게 돼요. 근데 숫자로 나오고 이것들을 다 변수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통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까지 설명 드릴 텐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를 멈추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정 교수님 너무 잘 못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게 벌써 한 6년 전이네요. 그때가 6년 전이었는데 교수님이 직접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눌러보고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글 입력이 안 돼요. 오픈 세서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한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글이 입력되게 하는 것 자체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값이 한글로 표시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오픈 세서미 자체는 외국인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알파벳 전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이 아닌 어떤 문자가 들어갔을 때는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땠냐면 점화 단어랑 목표 단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한글 입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노가다예요. 막 PPT에다가 한글 막 요거 학교 이미지 따가지고 학교로 저장해놓고 다시 거기다가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게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실험 자체가. 그럼 하다 보면 막 멈춰요, 얘가. 이 프로그램 자체도 좀 무겁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험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자동차를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있다고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운전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무슨 휠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적어도 방향을 이렇게 하거나 깜빡이 켜거나 어떤 매너거나 우회전할 때 왼쪽 봐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심리 언어학 실험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은요, 이론 언어학에서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도 다 이론 언어학이죠, 뭐. 아까 이렇게 관련이 있냐 없냐. 막.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명을 위한 실험으로 할 거고요. 제가 이번에 예시로 든 거는 어휘 습득에서 RHM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을 지금 이제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이 실험을 이제 예시로 든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랑 영어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예,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RHM을 반박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올려놨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내 실험의 변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실험의 변수를 제가 지금 마치 이 표 하나인 양 지금 설명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변수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변수들만 딱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화 실험을 통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중 언어 화자의 어휘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어 방향이라는 거를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 단어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과 영어 단어에서 한국어를 인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속 변수는 반응 시간이 될 겁니다. 결과에 대한 거요. 그래서 우선 지금 생각해 봤더니 독립 변수, 언어 방향, 한영, 영한에 대해서 종속 변수, 반응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임하고 각각의 타겟은 뭐 결과, 뭐 희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언어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그 랭귀지 디렉션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놨거든요. 근데 한영과 영한, 그러니까 이게 변수는 여기서 보면 하나인데 그 변수의 레벨은 두 개예요.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따 질문 드릴 겁니다. 그 레벨이 두 개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변수는 하나인데 레벨이 두 개예요. 그걸 꼭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 점화 실험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피험자한테 대놓고 너 이거 단어 빨리 반응할 거야, 느리게 반응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실험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실험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이 피험자가 실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과제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점화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한데 실험군이 이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 요게 실험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는 거. 근데 대조군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20km로 달린다고 했을 때 이게 빠른지 안 빠른지는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조군은 관련이 없는 거.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거랑 비교했을 때 관련이 있는 건 되게 빠르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점화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군과 비교군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그래서 가나를 만들어 놨는데 실험군은 진짜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의미점화라고 했을 때 의사랑 병원의 어휘 조합이 관련이 있는지 그걸 보면 그걸 내가 사실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거가 더 빠른지 아닌지를 증명해 줄 만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 물병과 병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거가 또 중요해요. 이게 또 실험할 때 진짜 고리 때리는데 여기 한번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비단어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비단어 조건은 나중에 실험 끝나고 다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실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단어 만드는 것도 조금 귀찮고 약간 데이터 정제할 때 좀 짜증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실게요. 실험에 집중을 하게 해주는 요소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이게 어휘 판단이니까 어휘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휘가 맞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보통 M을 누르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옳은 응답을 누르게 하고 Z키를 이렇게 왼쪽을 누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오른쪽, 틀리면 왼쪽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시되는 모든 단어가 다 한국어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한국어 단어네 M, 한국어 단어네 M, 한국어 단어네 M 하다가 이거 10번만 지나가면요. 아씨 뭐 계속 M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고 계속 M을 누르게 돼요. 약간 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험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거 뭐야 다 한국어 단어네 그럼 M 계속 이러지 되게 성의 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답을
어느 개수만큼 만드냐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개수만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M이 10번 나오고 Z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yes 응답이 10번 나오고 Z 응답이 한 번 나오는 걸 내가 경험상 느꼈어. 그러면은 그냥 한 번은 틀리지 뭐야. 그러면서 계속 M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면 M과 Z가 계속 번갈아 나오는 느낌으로 M, Z, M, Z, Z, M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M과 Z의 개수가 똑같도록 해야 되는데 실험군의 개수랑 대조군의 개수는 보통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같게 합니다. 그리고 비단어 조건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그 합만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표 2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언어 방향이라고 해놨는데 한영, 영한 요 조건이 레벨이 2개 있었죠. 그리고 방금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컨디션이 생겼죠. 그쵸? 처음에는 랭귀지 디렉션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란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근데 이 컨디션이란 변수는요. 레벨이 몇 개일까요? 레벨이 3개예요. 점화 조건, 비교 조건, 비단어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체크해 주세요. 나중에 통계 분석할 때는 비단어 조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실험을 만들 때는 요걸 3개로 해서 이 군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끝나고가 머리가 아파요. 요거 필요 없는 거 다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남겨가지고 데이터 다시 짜야 돼가지고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타겟 단어는 영어, 한국어를 다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교 조건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영어 단어로 타겟해서 뭐 결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문법이라는 말을 프라임 단어에다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점화 조건으로. 그리고 age라는 단어를 프라임에 넣고 타겟에다 희망을 넣어서 서로 전혀 관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단어 조건은요. 스펠링이 틀려요. 그쵸? 네, 이런 단어는 없잖아요. 화밍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이제 만들어서 비단어일 때는 이제 Z 반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4번째가 또 머리가 아픕니다. 점화 단어와 목표 단어로 구성된 실험 셋을 만들 거예요. 근데 아까 결과, 뭐 희망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좀 쉬운 예시였기는 한데 이런 세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빈도수랑 음절수랑 구체어인가 추상어인가 이걸 고려해 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빈도수는요. 그 빈도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언어학과 뭐 이렇게 누가 좀 달라 그러면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빈도수는 무지하게 높은 걸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빈도수가 조금만 낮아져도 점화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점화 나오게 하려면은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점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주세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점화가 이렇게 해서 점화가 나올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화는요. 점화 실험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빼박 당연한 거다라고 했을 때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실험 어렵게 막 30명 피험자 다 모아놓고 했는데 점화 안 되네? 그러면은 그거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빈도수를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빈도수는 굉장히 높은 단어를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어랑 추상어가 있는데요. 구체어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컵, 뭐 책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구체어고 뭐 희망, 결과 이런 거는 다 추상어입니다. 근데 추상어는요. 점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구체어만 점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절수도 또 문제예요. 음절수가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 학생이고 얘 운동장이죠. 그쵸? 근데 이거 2음절이잖아요. 얘 3음절이잖아요. 그 음절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 읽는데 오래 걸리겠어요? 얘 읽는데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읽는데 더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형태소의 개수? 그러니까 형태소가 만약에 2개 이상 들어가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뭐 3글자인데도 뭐 그럼 뭐
선생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형태소 개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학회 가서 발표를 하는데 뭐 형태소의 개수가 이건 뭐 1개고 이거는 뭐 2개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 끝도 없이 물어 뜯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소의 개수는 맞춰야 되는데 보통 이음절로 된 단어 한국어 단어는 형태소가 뭐 당연히 거의 하나예요. 네,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음절수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음절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선행 연구들 보시면 다 이음절로 맞췄어요. 아, 세 글자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형태가 비슷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 예시로 뭘 써놨냐면 바다랑 설탕이라는 단어가요. 빈도수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뭐 아닌가요? 아,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막 봤더니 코퍼스에서 빈도수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음절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다. 그렇게 이건 종성이 없잖아요. 근데 설탕은 둘 다 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성이 없는 것보다 종성이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자어 같은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초성, 중성, 종성 다 있는 걸로 해가지고 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세요. 빈도수가 엄청 높아야 되고 그리고 구체어이면서 음절수가 이음절에다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춘 거. 그게 많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 만들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우선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덜 고생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네 가지 조건 다시 빈도수도 높아야 되고 구체어여야 되고 음절수 같아야 되고 각 음절당 초성, 중성, 종성이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변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변수가 많아지면 이게 내가 원래는 데이터셋이 30개만 필요했는데 변수 하나 늘어나면 60개로 늘어나요. 변수 하나 더 늘면 그러니까 레벨이 늘어나거나 변수가 늘어나면 120개가 필요해요. 그럼 그 120개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늘어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선 그 실험할 때 더미 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더미 변수는 뭐냐면 제가 쫙 밑줄을 쳐놨어요 이미. 예. 통계 분석을 할 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열렬한 참깨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게 더미 변수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세서메에서는요 프라임하고 타겟 변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실제로 그 화면에 프라임 단어랑 타겟 단어만 딱딱딱 보였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키보드의 어떤 반응이나 그 반응하는 시간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려면 각각의 어떤 프라임과 타겟의 단어들이 어떤 변수에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근데 만약에 실험을 끝났는데 여기에 막 학교, 학생, 요거 초만 이렇게 띡띡띡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이걸 코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다시 얘는 의미 관련이 있었던 거고 얘는 뭐 컨디션이었고 얘는 한국어 나온 조건이었고 뭐 이런 거를 다시 코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 자료가 그러니까 결과값이 나올 때 이미 거기에 그냥 태그가 붙어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 관련이고 한국어가 점화였고 목표 단어가 점화였고 그런 게 이제 번호로 태그가 되도록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한 참깨에서는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볼 때 좋으니까 그걸 이제 더미 변수를 미리 이제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미 변수가 뭐 있냐면요, 그 컨디션, 점화 조건이냐 비교 조건이 이런 거, 그리고 랭귀지 디렉션, 그리고 그거 중요해요.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이거 별표. 코렉트 리스폰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이 코렉트 리스폰스는요, 아까 저기 비단어 조건들은 다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렉트 리스폰스도 나중에 통계 분석할 때는 안 써요. 언제 쓰냐면 오류율 분석할 때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피험자로 갔는데 엄청 성의 없이 한 거예요. 막 귀찮아 죽겠네.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계속 앱만 누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오류율이 50%가 나와요. 쟤도 한 번도 안 눌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50%가 나오는 사람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이거 여기 통계 분석하실 거예요? 그 사람 거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류율을 분석해보고 만약에 어떤 사람 10%가 오류율이 넘는다. 보통은 한 5%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중에 한 번 정도는 틀려요. 뭐 실수로. 그 정도는 실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 이상 틀린다. 10개 중에 1개 이상 틀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을 빼기 위해서 이 코렉트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어 단어다, 한국어 단어다 아니다를 해놓고 실제 그 사람이 했던 반응을 옆에다 대조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엑셀로 이렇게 쫙 해보면은 이 사람이 옳게 응답했는지 틀리게 응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퍼센테이지 내서 이상한 사람이 빼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렉트 리스폰스는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에서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모르는 거 없으세요? 제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나 보군요.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SOA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점화 단어를 주고 목표 단어를 주잖아요. 근데 점화 단어는 아주 짧게 주건 길게 주건 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나 뭐 영어 문자를 뭐 읽을 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 보자마자 바로 언어 처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처리를 도대체 얼마나 줄 거냐가 되게 관건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100ms라고 좀 써놓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ms 해도 보이거든요. 아, 이거 무슨 단어였다 딱 이렇게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50ms, 20ms는요 모르겠어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 확 지나가요. 근데 그런 단어가 있었더라도 사람이 이걸 처리해가지고 점화 효과가 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빈도수가 높고 구체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반응,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려면 100ms 이하로 하고요. 조금 의식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이 단어를 보기는 했다 이거예요. 알아챘는데 알아채자마자 바로 이 단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 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의식적인 반응은 한 200ms 이상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점화 효과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높게 줘요. 그래서 막 소심하게 200ms이면 너무 높지 않나? 막 이러면서 200ms 해도 안 나요, 점화 효과가.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해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1초씩 막 이렇게 주실 건 아니잖아요. 1초 했는데 점화 효과 안 나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초씩은 1초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했을 때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은 어쨌든 200ms 이상을 제시하고 SOA 시간이 길수록 점화 효과가 높아요. 그 SOA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점화 단어가 제시되는 시간부터 목표 단어가 제시되기 시간 전까지를 SO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 나온 다음에 바로 얘가 띵 하고 나오는 거죠. 그 시간이 SOA입니다. 그게 길수록 점화 과정 되게 처리하기가 좋잖아요. 이 단어를 이렇게 처리하는 시간이 좀 충분하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게 되겠죠. 길수록. 그다음에 7번 보실게요. 실험에서 각 조건별로 몇 개의 실험 세트를 만들어야 될까? 이게 엄청 골치가 아픈 거고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개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거 빨리 발표 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 표 3에서 나온 것처럼 표 3을 한번 보실게요. 바로 위에 있거든요. 결과, result, hope, 희망, 문법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은 몇 개만 하면 돼요. 어휘 판단? 6번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쌈박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럼 뭐 실험도 금방금방 끝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변수별로 여러 번의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은 그 컨디션이 점화 조건, 비교 조건, 비단어 조건으로 레벨이 3개죠. 그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랭귀지 디렉션은 변수가 레벨 2개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하면 총 6개의 상황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 6개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을 몇 세트를 만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화 조건인데 어휘 언어 방향이 한 0이다. 그러면 그 세트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보통 10개 이상 만들어요. 사실 많이 만들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적게 만들수록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례상 한 15개 이상은 만드는 것 같아요. 20개 이상 만들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조건을 다 맞춰서 할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0에 점화 조건이 들어가는 애들을 한 20개씩 만든다. 15개씩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옆에 다 써놨죠. 한 0 조건 15개, 0한 조건 15개, 비교 조건으로 한영 15개, 영한 15개, 비단어 조건은 30개, 30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왜 비단어 조건에서 한 0은 30개일까요? 누가 맞추지?
예. 합친 개수만큼. 그렇죠. 아,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점화 조건이든 비교 조건이든 한 0 상태로 나온 것들이 지금 15개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M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옳다라는 반응이 개수가 나오는 만큼 Z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30개를 짜줘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8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실험에서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생기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설명해보면 컨디션 변수가 레벨이 3개였고 랭귀지 디렉션이 변수가 레벨이 2개였어요. 그랬더니 총 6개의 사례들이 나왔고 각각의 사례에 맞게끔 15개씩 만들게 되면 총 몇 개를 만들어야 됐었죠? 총 이게 몇 개냐면 몇 개지? 30, 90인가요? 15개씩만 해도 90이죠. 9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 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0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그걸 단어 셋을 만들기 전에 변수부터 막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여기다 뭘 해보고 싶었냐면 어휘 난이도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도수가 되게 최고 빈도인 단어 셋과 좀 빈도수가 중간인 것들 아니면은 빈도수가 좀 낮은 것들로 하면은 어떤 반응 시간에 차이가 나타날까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휘 난이도라는 한 개의 더 변수를 추가했고 그 어휘 난이도는 레벨이 총 몇 개죠? 쉬운 거, 중간 거, 되게 낮은 빈도 이렇게 하면 또 3개가 된단 말이에요, 레벨이. 그러면 6 곱하기 3에다가 아까 3 곱하기 2, 6이었죠. 그럼 거기다 다시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18칸이 되고 이 18개 당 15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이거 단어만 찾다가 한 달이 지나가 버려요. 네. 실제로 그랬고요. 점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미쳐버려요. 이걸 이 죽은 데이터를 어떻게 살려내지? 말면서 막 미친 생각을 하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점화가 안 되면은 어휘 판단 실험 자체는 의미가 되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비교 조건, 비단어 조건도 그걸 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단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걔는 빈도수나 뭐 이런 게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빈도수는 없지만 음절수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비단어는 그래도 좀 그냥 막 만들면 되잖아요. 아까 뭐 제가 결과 해놓고 결괴 막 이렇게 해놓을 수 있듯이 그건 그냥 그때그때 짜면 되는데 사실 그 빈도수, 음절수, 모양 뭐 초성, 중성, 종성 이거 맞추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가 추상어는 많은데요. 구체어가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구체어인데 초성, 중성, 종성 다 있는 거 진짜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실험하실 때 좀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9번에서 총 실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게 또 중요한데 한 실험당 10분을 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또 뭔 소리냐면 이 처음에 만드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욕심이 막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2 곱하기 3에서 6 됐는데 거기다 또 3을 곱하면 18이 되고 18 곱하기 15를 하면은 300인가요? 300개 정도 되나요? 아닌가? 400개인가? 그렇게 막 400번의 어휘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면 400번의 어휘 판단을 하는데 개당 1초씩만 걸린다고 해도 많지 않네요. 제가 2초 어휘 판단 하는데 총 한 번당 뭐 2초씩 걸린다 그러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 피험자가 되게 지쳐요.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오답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 한 10분 정도여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한 5분으로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집중력 다 떨어지기 전에 끝났네요? 끝났네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제 피험자가 끝나고 끝났다 이러면은 엄청 힘들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맞아요. 변수가 늘어나면 점점 실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실험이 내가 만든 실험은 한 개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변수를 그 언어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 영한. 그런데 목표 단어가 여기 한국어 나왔다, 영어 나왔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뭐 목표 단어가 영어나 한국어가 나옵니다.
영어나 한국어가 맞으시면 예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는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원래 실험의 한 번의 실험이지만 이걸 실제로 피험자한테 할 때는 자 지금부터 한국어 실험을 할 건데 목표 단어에 한국어가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 끝나고 1분 정도 쉰 다음에 자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영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영어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쪼개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험이 2개로 돼가지고 피험자가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점화 조건, 비교 조건, 비단어 조건이 각각 MMZ 이렇게 해가지고 60번의 판단을 하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하죠. 60번 정도는 금방 합니다. 들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욕심이 막 났잖아요. 아까 어휘 레벨별로 하게 되면은 실험이 쪼개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실험하고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10번을 보실게요. 실험을 통한 결과값은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결과값은요. 반응과 반응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어휘 판단을 뭘로 반응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표 7에서 코렉트 리스폰스가 MMZZ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리스폰스에는 지금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왜냐면 아직 모르거든요. 이건 피험자가 각각 해주셔야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칸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물음표를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리스폰스 타임은 이제 반응 시간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반응 시간도 여기 나와 있는 이 ms 단위로 체크가 돼요. 450점 땡땡땡땡 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소수점 이하 자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엑셀로 편집을 하실 때 소수점 이하 자리는 그냥 떼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은 그렇게 나오는데 또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빨리 밑줄 치세요. 결과값은요.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피험자마다 평균값을 찾아서 대표값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피험자가 이렇게 실험했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300ms 나오고 어떤 거는 600ms, 500ms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멍 때린 거예요. 멍 때려가지고 5000ms이 나올 수가 있어요. 5초 동안 멍 때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5000ms 나온 한 번의 데이터를 여기 넣게 되면 평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900이 나오는 거 이렇게 왜곡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아웃라이어를 근데 이거 기준도 사실은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면요. 그 전체 데이터에서 평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평균에서 이 표준 편차 밖의 거를 버려요. 나중에 통계 배우시면 하실 수 있을 건데 근데 그것도 좀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3000ms 이상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2000ms 이상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다 갖다 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값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ms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값들 예를 들어서 200ms는 보통 우리가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200ms 이하로 한 것들은 데이터를 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값들을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값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앙값을 왜 찾았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평균값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앙값 찾기가 어려워요. 못 찾겠어요. 저는. 이거 다 노가다에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그냥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한 줄 한 줄 이렇게 있을 때 중앙값은 그냥 찾아주는데 우리가 이거 이거 결과값 나오게 되면 변수가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를 그 엑셀에서 피벗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피벗으로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막 이렇게 엮어놔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앙값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명 한 명 중앙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술이 모자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피벗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앙값을 못 찾게 돼 있더라고요. 평균값은 그냥 피벗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했는데 점화 효과가 안 나오길래 그럼 중앙값 한번 찾아보자 하고 노가다를 막 했어요. 여전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값이나 평균값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그렇게 큰 대세에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엑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평균값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값 찾으실 때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1번은요. 실제 여기 연료를 참깨에서 입력하게 될 최종 데이터 셋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기 숫자가 많죠. 왼쪽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화 조건, 비교 조건, 비단어 조건을요. 아까는 여기다 한글로 이렇게 써놨었는데 지금은 숫자로 다 대체를 해놨죠. 왜냐면 이게 결과값이 실제로 나올 때 그 데이터 이렇게 표를 봤을 때 여기 1, 1, 1, 뭐 2, 2, 2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미리 해놔야만 나중에 통계할 때 그냥 바로 돌릴 수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여기를 그냥 계속 점화 조건, 점화 조건, 뭐 점화 조건, 뭐 비점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분석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고쳐줘야 돼요. 점화 조건은 다 1로 변경해야 되고 비단어 조건은 뭐 3으로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다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굳이 그걸 2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그 더미 변수 같은 거 입력할 때 숫자로 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랭귀지 디렉션도 마찬가지예요. 영한이라고 쓸 수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 통계 분석할 때는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한국어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돼 있으면 복잡해요. 조금 한 번 더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 그냥 숫자로 바꾸세요. 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프라임이랑 이제 단어 타겟, 단어 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반응 이런 것들 MMM, ZZZ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실험했던 데이터인데요. 딱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우선 뭐만 맞췄냐면요. 음절수랑 빈도수만 맞췄어요. 이게 형태까지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이런 거랑 뭐 문법 이런 거는 다 초성, 중성, 종성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어쨌든 추상어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고요. 요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살짝 체크를 해보실게요. 그 코렉트 리스폰스로 들어간 거랑 Z 리스폰스 들어간 게 개수가 비슷해 보이나요? 비슷할 거예요. 몇 개지? 네, 비슷할 겁니다. 믿고 가세요. 자, 1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11번에서 컨디션하고 랭귀지 디렉션이 있었을 때 1-1 결과 뭐 M 이렇게 나온 그런 조건 있죠. 그게 각각 15개씩. 그리고 2, 1로 된 거 15개, 1, 2로 된 거 다시 15개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수가 2개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실질적인 거 12번이요. 피험자 모집은 어떻게 할까요? 네, 공고를 붙이시면 됩니다. 돈을 주면 다들 와요. 그래서 돈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피험자는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네, 하고 더 많으면 더 좋죠. 네, 근데 이제 더 많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13번에서는요. 피험자에게 몇 개 정도의 실험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진짜 여러 번 해봤는데요. 피험자에게 이제 10,000원 내가 너 주니까 이제 너 1시간 동안 내 노예다 막 약간 이러면서 뭐 본전 뽑으려고 실험을 막 꽉꽉 채워요. 그런데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데요. 이게 그래 못 살게 굴 수도 있지만 하여튼 10분짜리를 한 4개에서 5개 최대 이 정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실험을 하시는데 4개, 5개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이미 그중에서 2개는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딱 3개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해가지고 딱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피험자를 먼저 모집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막 실험을 막 짜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험이 너무 개떡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한 5명 정도 해보고 실제로 그 결과표를 보고 분석을 해서 뭐 오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운등장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막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거 운등장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험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든 거니까 이거 나중에 결과 다 체크한 다음에 이거 다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후 분석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실 때 깔끔하게 잘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제가 겪었던 최악의 실험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50분짜리 실험이었는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실험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냐면, 그러니까 5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실험 컴퓨터 앞에서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화면이 자 다음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준비되셨나요? 막 이렇게 화면에 아까 보셨죠? 약간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준비가 됐어. 그래 하고 눌렀어요. 그러면은 또 막 돌아요 10분 동안. 그랬더니 자 이번 두 번째 실험이 끝났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막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끝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게 전체 통 해가지고 이제 50분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도 사람은 아니지만 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돌다가 멈춰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중간에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멈췄는데 다시 막 심폐소생술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한번 컴퓨터 껐다가 다시 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는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가 총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요 정도 하다 잘렸잖아요. 그럼 그 뒤에 여기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엄청 필요하지 않겠어요? 실험자 입장에서도 피험자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을 무리하게 막 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요거를 그냥 하나씩 끊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끊고 잠깐 쉬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물 드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하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실험하다가 뭔가 삐끗해가지고 멈췄다고 해도 여기서부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위험 부담이 적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통으로 나오니까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여기 실험 각각마다 실험 번호를 붙여놔요. 더미 변수로. 이거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실험 5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험자 하나당 데이터가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30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30개를 막 따닥따닥 다 붙여서 이제 붙여놔요. 엑셀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 1 띡 하면은 1만 쫙 나와요. 그럼 그거 다시 해서 1로 빼고 2 모아서 2 빼고 3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 한 개씩 했죠. 그럼 한 개씩 만약에 5개라고 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한 명 다 그걸 그러니까 이걸 5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번을 30명이라고 그러면 150번이에요. 이거 파일 여는 거요. 쉬워 보이지만 한 달 걸려요. 아 진짜로. 저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이게 뭐 한 달 걸려요? 150번 클릭해가지고 엑셀 열었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150번 열었다가 뭐 통합 파일 만들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진짜. 30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1 실험 거 애들 다 정렬하고 그럼 그거 몇 번만 하면 5번만 또 따로 파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피험자를 생각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게 보다는 쪼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도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쉽게 하는 게 난 막 맨날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지 말고. 뭐 있을 것 같아. 이게 그 사람 사는 세상에 이렇게 노가다로 흘러가지 않을 텐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건데 몰라가지고 한 달이 걸려요 이게. 네, 정말 한 달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가지고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아 하기 싫어 말면서. 아 특히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또 그런데 그 E 프라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E 프라임이 진짜 골 때리는 게요. E 프라임은 또 실험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오픈 세상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휘 판단은 얘나 E 프라임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쉬워요. 근데 조금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뭐 자기 조절 읽기 과제 막 이런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E 프라임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E 프라임으로 막 하는데 걔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결과값 한 명당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 값이. 근데 이거를 다시 이게 E 프라임으로만 읽을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파일을 다시 엑셀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로 변환을 했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 파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150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좀 스트레스 받아요, 이 프라임. 약간 그런 면에서 이 프라임이 약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픈 세상에는 바로 그 메모로 열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단계가 압축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네, 14번. 실험이 끝난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실험별로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피험자 번호를 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30일이죠. 10월 30. 그러면 1030 언더바 1 피엄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뭐 그럼 1이 누구냐 뭐 이렇게 뭐 지윤주 뭐 이런 식으로 또 적어놔야 되잖아요. 이게 또 귀찮으면은 예를 들어서 1030 다시 몇 시에 실험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게 됐어요. 왜냐면 그 시험비를 줄 때 몇 시에 했는지 체크하세요 뭐 이런 거 다 써놓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수기를 하기 때문에 뭐 14시 00 피험자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 돈 받은 사람이랑 이렇게 딱 매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니면은 뭐 그 돈 줄 때 수기를 쓸 때 거기에다 피험자 몇 번, 1번 지윤주 이렇게 하려면 1030 언더바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피험자 1로 들어가도 되고 그렇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섞이더라고요. 아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써놔야 돼요. 날짜를 반드시 써놔야 돼요. 이거 그리고 10300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요. 그냥 무조건 시간으로 쓰세요. 경험상 그러니까 숫자는 이게 그 피험자 정보는 복잡할수록 좋아요. 복잡할수록 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종이가 없어지더라도 그 사람하고 문자한 거라도 뭐 체크해 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14시에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라도 볼 수 있는데 뭐가 이거 딱 없어지잖아. 그럼 끝장이에요, 나는. 예. 네. 뭐 끝장은 아니고요. 네. 삶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요거 별표 오픈스 맵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지금 한 셀이 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이 깨져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글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한글을 썼을 때 결과값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이게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값이 이렇게 엑셀 뭐 있잖아요. 그러면 프라임 단어가 뭐였고 뭐 타겟 단어가 뭐였고 뭐 RT 반응 시간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한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한글 써 있었는데 근데 한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밀려요. 그래서 300ms 여기 300ms 있고 여기 밑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400이 여기 나와 있고 점점점점 막 지나가다 나중에는 한 칸 더 밀려서 여기 숫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이게 여기서 밀렸구나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하나 옮겼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막 한 줄 한 줄 옆으로 미는 요 과정을 막 했는데 이게 풀렸어요. 풀렸는데 어떻게 풀렸냐면 그 스케치패드라는 거를 뭐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제 컴퓨터에 한 셀이 깔려 있거든요. 한 셀로 열어봤는데 한 셀에서 그냥 이게 열리는 거예요. 한글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밀리고. 근데 엑셀에서 바로 열면 다 깨져요.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따가 보실 텐데요. 밑줄 쳐놓으세요. 한 셀. 한 셀.